그리고 한 3천만 원 정도로 네. 많이 욕심을 안 부리고 한 3억 정도를 만드는 방법. 지금도 가능한가요? 2022년 6월 15일입니다, 오늘. 6월 15일이요? 네.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네. 사실 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행성이잖아요. 후행성이죠. 내가 이걸 젓는 시점의 시황이랑 지금 시황이랑도 되게 많이 다르고요. 네. 처음 시작했던 거랑 벌써 반년이 지나갔을 때라서 지금의 저는 이 책의 안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미 끝나지 않았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 책에 있는 사례와 유사하게 투자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명동 오피스텔을 명동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네. 근데 그게 네. 분양가가 한 2억 5천이었고요. 예. 2019년 11월에 분양했던 거예요. 그럼 네. 따지고 보면 3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산 금액이 1억 8,500. 7천이 빠졌네요. 그쵸. 2억 5천이었다고 그쵸. 그랬죠. 예. 거의 한 7천 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전세 구한 게 이제 2억. 물론 사이클의 흐름은 정확하게 있지만 네. 그래도 언젠가 기회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소액으로 사놓으면 네. 언젠가는 기회가 오는. 그쵸. 또 그 소액도 그렇고 저는 아까 뭐 강남 오피스텔도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돈 주고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갚을 필요. 5개 다 준신축 정도 되는 거였는데 한 1,0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다 돈을 받고 샀거든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금액은 없잖아요. 네네. 우선 들어간 금액은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한 3,000에서 5,000 정도 네. 올랐거든요. 네. 그럼 누가 봤을 때는 그게 뭐 별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직장인이라면 아실 텐데 네.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쵸. 저도 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근데 그래서 네. 그렇게 뭐 한 채에 한 3,000에서 5,000 정도 벌 수 있는 물건이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전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하고 제가 실제로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입증해 보이고 싶은 면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미 매매가 전세가 다 오른 상태도 똑같이 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붙었잖아요. 그때 들어가면 나락이죠. 네.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고.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지방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데 사이클이 상승장 초반에 갭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 초반에도 갭이 없고요. 네. 상승장 말에도 당연히 갭이 없어요. 네. 이 두 가지의 현상은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도 요즘 블로그 운영하면 네. 저 지금 어느 지역에 갭이 없이 샀어요. 뭐 칭찬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절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지금에 와서 갭이 없이 들어가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고 네. 갭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합리적인가 낮은가 네. 또 내가 그거를 살 때 이미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네. 붙어 있는가 적어도 실거래에 비해서 2-3천만 원 정도 싼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금매를 사신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돌아와요. 어떤 게 돌아와요? 다시 다시 상승장 초반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상승을 한 대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하락을 가속화가 있는 곳을 더 지켜보는 게 더 맞다 생각하거든요. 세종, 대구. 대구, 뭐 대전, 예, 뭐 대전. 이런 지역들. 예. 네. 그러면 거기에 네. 거기가 이제 하락장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상승 초반에 그러면 매매가가 뛸 때 올라가나요? 아니면 매매가 뛰고 전세가 따라 붙을 때 들어가세요? 언제 들어가세요? 그 하락장이 말 그대로 지금은 아직 사실 전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요. 네네. 만약에 뭐 기본 지방 사이클은 상승 5년, 하락 3년 이렇게 보통 잡거든요. 지방 3년으로 잡으면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3년이 지나고 나면 약간 그 보합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바닥을 다진다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거를 배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어떤 지역을. 그러면 그 배가 방향을 바꾸려면 상승이 막 되겠죠. 그러다가 그 배가 멈추려면은 상승의 대부분이 쭉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방향을 또 바꾸려면 마찬가지로 상승이 급하게 되지 않아요. 조금씩 시작하죠. 네. 자동차를 몰아보는 거는 또 거의 비슷한 네.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바닥을 다질 때 보면 약간 그 하락되는 폭 자체가 점점 낮아져요. 네, 낮아지고 바닥에서 다지는 부분도 약 1년 정도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후에 시그널을 이제 또 판단해야죠. 내가 남들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조금 더 보고 가냐? 보고 가느냐. 네. 이거는 사실 본인의 선택, 취향인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하세요? 저요? 보고 가세요? 아니면 미리 들어가세요? 저는 미리 들어가는 편이에요.
사실 만약에 좀만 요즘에 또 부동산 타이밍이 너무 또 빨라졌잖아요. 맞아. 예, 그 지인 때문에. 네, 부동산 지인 때문에 저도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예, 어쨌든 부동산 지인은 전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장 강도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시세를 판단한다고 했던 거는 시세는 사실 이미 늦은 거죠. 후행 지표죠. 네네. 왜냐면은 거래가 된 후에 뭐 30일 후에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신고들이 만들어져서 생긴 게 시세가 되는 거니까 네네. 이미 투자 시점이랑은 걔랑은 사실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보고 들어가면 내가 한 발 늦었고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면 살만한 물건이 없고 네. 이렇게 되는데 시장 강도가 그게 저는 뭐 사장님이랑 직접적인 대화는 안 해봤지만 네. 제 판단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 같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오픈북이잖아요. 네. 그 시장 강도 자체도 이렇게 다 사인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이 시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평균치의 아파트 단지 뭐 KB시세나 한국부동산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표본치를 구해가지고 시세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동산 그 시장 강도 자체는 네. 약간 그거보다 이제 빨리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단지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네. 본 건데 그러네요. 이 시세랑 그 다음에 시장 강도랑 봤을 때 네. 시장 강도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네. 이것도 네. 시장 강도 먼저 꺾였네요. 네, 시장 대구도. 먼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점 저점을. 또 이 시장 강도가 보통 그 0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속도가 빵인 거예요. 속도가 또 빵인 거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대장주가 이끌어가잖아요. 네네. 그 지역에. 그 대장주가 이제 0부터 선체히 시작해서 한 100까지가 올라갑니다. 네. 그럼 100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2급지나 3급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준신축도 그렇고요. 네. 구축도 그렇고요. 이거 100 정도가 되면 이제 준신축이랑 구축까지도 움직이는 시점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100을 넘어서 더 상승을 크게 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매가 300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러네요. 시장 강도가. 네. 이때는 뭐냐면 불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계좌에 돈을 넣고 싶어서 미치는 불장. 네, 인 겁니다. 네. 세종도 뭐 한 해에 거의 50% 이상 오른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시장 강도 봤을 때 거의 1000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장 강도가 점점 이제 꺾이면서 이거는 약간 선으로 파악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똑같이 만약에 이게 내려오고 있다가 막 200에서 100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속도감이 줄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언제 되냐면 시장 강도가 0 밑으로 빠져버릴 때 네. 0 밑으로 빠지게 되면 앞으로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지고 시장 보면 강도를 많이 참고하시나 봐요. 많이 참고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많은데 네. 부동산 지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 앞서서 뭐라 그럴까요? 선행지수라고 볼 만한 게 옛날에는 진짜 많이 없었어요. 네. 뭐할만 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끝나버리고 뭐만 한다 그러면 이미 다 늦은 것 같고 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행지수와 저는 또 추가로 거래량. 근데 이게 시장 강도가 즉 거래량도 올라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있어서 네. 만약에 이렇게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외지인이나 법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네. 왜냐하면 걔네들은 스마트머니잖아요. 그 전에 살고 있던 분들이 사실 투자를 그때 할 시기가 아니에요. 네. 시점상. 상승기 초반이 문제가 하락기 말과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락기 말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3년간 과다한 하락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뭘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뭘 사지를 않죠. 않죠. 네. 정확하게 여기서 살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수치적인 표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감이 아니라 네. 그걸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외지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진짜 이걸 생업으로 하는 법인 투자자들. 네. 요즘에 한국부동산원 들어가면 일반 거래량이 아니라 그런 외지인이나 법인 거래량도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 평균치도 판단이 가능해요. 그것도 어플들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지역이 보통 외지인 거래량이 한 달에 100밖에 안 나오는 데였다. 예. 근데 3, 400이 나온다. 이상한 거지. 2, 300이 나온다. 예. 바로 전화해야죠. 예. 그러면 그 지역 부동산에 올라있는 거 바로 전화하면 돼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거래량의 선행지표는 예. 매물 감소 그래프. 매물 감소. 매물 감소.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매물 감소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매물 감소를 보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도와 시를 다 살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번 달 대비
전주 대비 매물이 급격하게 빠진 데는 어디인가? 네. 매물이 급격하게 빠졌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거기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어서 매도자들이 자기의 물건을 거두던가. 그죠. 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팔리던가 거두던가. 맞아요. 네, 그러면 매물이 빠지는 사이에서 투자가 들어가지 매물이 느는 사이에서는 절대 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서울 경기광역시가 그래요. 매물이 늘고 있죠. 매물이 늘고 있죠. 네. 여기에서 저는 지켜보고 있었던 게 6월 1일 기산점이잖아요. 네. 재산세와 종부세 기산점. 혹시나 뭐 재산세 기산점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세금이 나올 건 뻔하니까 네. 그 후에 매물이 빠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었는데 네.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을 우리나라의 반은 무주택이고 반은 유주택이라고 봤을 때 네. 그 유주택 중에서도 2주택 이상이 27%거든요.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3%가 한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1년간 다주택 중과 유예를 해줬잖아요. 네. 중과를 해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물건을 언제 팔면 가장 좋을까를 판단을 했을 때 네. 앞으로 상승을 한다에 베팅을 했다라면 지금 재산세 이 6월 1일 기산점이 끝난다고 하면 물건을 다시 회수를 했을 것 같아요. 해서 올해 말이나 네. 내년 초나 어차피 5월 10일 전까지만 팔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파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네. 아직까지 매물이 안 줄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다주택자들이 베팅을 한 거는 상승에 베팅을 한 게 아니라 하락에 베팅을 한 거예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거죠. 저도 그래서 매물 감소 그래프를 가장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거래량은 이미 늦어요. 이거 세금 중과 있잖아요. 네. 조정 지역에 중과하는 거 배제해 주는 거 지금 네. 일반 세율로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장특공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맞아요. 그러면 이어져 있죠. 이거를 다시 세금 다시 붙는다고 하면 그거를 극복할 만큼 올라가려면 엄청 올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상승은 안 될 것 같다는 거에 좀 베팅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상승이 가파르지 않을 것 같다. 세금이 다시 붙는 만큼 만약에 상승하더라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팔자 뭐 이런 분들 많이. 네. 그리고 사실 서울이나 뭐 경기나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5억에서 15억 간 거 많아요. 그죠. 이게 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이게 중가로 팔았을 때는 거의 최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82.5%인데 네. 10억이면 사실 손해 남는 거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가를 빼버린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본세율은 장특공이 또 되잖아요. 네. 오래 가지면 있을수록 네. 이제 15년까지 30% 깔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 책에도 약간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요. 네. 5억에서 14억으로 팔 때, 13억으로 팔 때, 최종 10억으로 팔 때까지 다 네. 해보면 5억에서 10억을 기본세율을 팔았을 때 네. 오히려 수익이 더 나아요. 아, 손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딱 손에 짚는 게.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다주택자의 이 매물을 던질 수 있는 요인 자체는 내가 세금을 감안을 하게 되면 네. 물론 15억이랑 천지 차이긴 하지만 네. 어차피 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금을 감안했을 시 5억을 내려 팔아도 네. 사실상 세후는 유리하니까 그만큼의 그만큼의 다운을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죠. 가장 반등을 늦게 했다라는 거제, 네. 뭐 2020년, 2021년 이때 했던 거제 자체를 보면 네. 우리가 경남 지역 사이클은 뭐 김해나 네. 아니면은 뭐 창원, 마산이나 그 다음에 뭐 진해는 좀 늦긴 했지만 네. 지금 오르고 있죠. 이미 사실은 거의 10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지방장으로 봤을 때 보통 100%가 오른다 네. 라고 감안을 하게 되면 사실 대장주가 100% 올랐으면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은 보너스 게임이다. 그쵸. 예. 근데 그거를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아직 거제는 반등한 시점도 늦고 예. 해서 그리고 대장주가 오르지가 않았어요. 다만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지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미분양이 많고요. 근데 미분양이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긴 해요.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 보급률이 높은 도시예요. 주택 보급률이 높은 도시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조선 사이클 얘기는 항상 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뭐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생각에 울산과 그러면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쪽 현대중공업이랑 비교해봤을 때.
근데 울산은 약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일자리를 와서 들어오면 내가 집을 사고서 이렇게 생활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거제는 그냥 일만 하고 돌아가 버리는 형식? 이런 부분도 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돈으로 저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차라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남 오피스텔 투자할래요. 강남 오피스텔. 네. 서울이 근데 사이클이 거의 뭐 막바지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세잖아요. 네네. 사이클이고 사이클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당연히 아파트의 대체조로서 동시에 이어져 갑니다. 네. 그게 보통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뭐 투룸이나 당연히 뭐 3룸은 당연히 아파트랑 똑같이 네. 거고요. 1.5룸, 요즘 1.5룸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영향은 받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말했던 그 강남 오피스텔은 그냥 원룸이에요. 이 원룸은 아예 사이클이랑은 별개였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역삼동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근처에 똑같이 원룸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원룸 아파트가 3억에서 한 12억 오를 동안에 네. 얘가 그때 2억 5천에서 제가 2억 2천에 샀거든요. 네. 그렇게 떨어졌어요. 다른 아파트도 걔도 원룸이고 얘도 원룸이고 전용 면적도 비슷해요. 29제곱미터인가? 근데 왜 그렇죠? 아예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다르게 수익률만 연관이 돼서 그래요. 네. 왜냐면 오피스텔을 누가 미쳤다고 매매 차익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익형으로 내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서울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오피스텔 과잉 공급이 있었거든요. 그 오피스텔 과잉 공급이 있어서 2014년 경우에 아마 한 서울 오피스텔이 6에서 7% 정도 수익률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점차 계속 떨어졌고요. 2020년에 한 4.76%? 그리고 2021년에 또 4.76%. 네. 전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는구나. 똑같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피스 수익률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구나. 네. 그러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겠네. 여기서 판단을 해서 모으기 시작한 거죠. 네. 사실은. 그러면 내가 이것도 극초반이긴 하죠. 물론 제가 이거 가지고 뭐 강의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도 1년 전부터 투자를 했고 네. 늦었다 보면 늦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사이클과 다르게 또 별도로 볼 게 뭐냐면 네. 매도자가 급하게 팔아야 될 물건이 항상 생겨요.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보통 오피스텔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좀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강남 오피스텔. 뭐 갖고 있고. 네, 대부분 네. 월세로 돌리시고 현금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에 넣어놓고 연 5% 그냥 수익률 생각하시고 네. 그냥 뭐 분양도 받아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나중에 최종을 싸게 파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싸게 놔주는데 이분들이 싸게 팔아도 그냥 제가 지금 아까 5살 얘기했는데 다 매도자가 뭐 반포주공이라든지 네. 올림픽 패밀리 뭐 서초 아이파크 다 이런 데였어요. 네. 네. 잠실주공 5단지 네. 비슷비슷해요. 네. 이 성향들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제 성향을 뻔히 알아요. 전 제 책도 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1억 7천에 사서 2억으로 전세 맞출 것도 알아요. 네. 근데도 판다는 거는 이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종부세가 그 과세 지표가 달라져요. 그죠. 여러 채가 있으면은 네. 6억밖에 안 해주고 네. 한 채가 있으면 11억을 또 해주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있고 어쨌든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쓰고 있으면 기존 주택의 양도세, 뭐 맞아. 비과세라든지 맞아, 이런 맞아. 부분도 달라져요. 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싶은 자산으로 따졌을 때 얘가 매덕이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오피스텔을 손에 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털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또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거나 네.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사람들은 네. 이게 주택이 끝나고 나면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세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준공된 지 4년차, 8년차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죠. 네. 다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 이유가 좀 있어요. 윤석열 처음에 대통령 하면서 준비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소형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빼준다고. 빌라 뭐 이런 거 빼준다. 예, 빼준다. 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등록을 하면 빼준다는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인식을 정확하게 또 안 하잖아요. 따져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좀 더 지켜볼까 해서 홀딩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아직 이게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물 검색을 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실거래 대비해봤을 때 한 2, 3천 나온 거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우선 사놔요. 사놓고 그거 층 안 보고. 오피스텔은 사실 잘안 층보다는 향도 중요하잖아요. 네. 뻥뷰냐 아니냐. 어차피 강남 같은 경우 다 상업용지의 1000% 용적률이기 때문에 네. 뷰가 보인다는 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내 땅도 중요하지만 옆 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붙어 있을 수밖에 네, 없죠.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원룸 오피스텔인데 뷰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2억짜리 물건이라고 하면 한 2천 정도는 좀 달라요. 시세가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뻥뷰네 아니냐. 그리고 층수는 막상 네. 이게 조사해 본 것도 있긴 한데요. 네. 여자는 좀 낮은 층 좋아하고요. 남자는 높은 층 좋아해요. 근데 원룸 오피스텔은 네. 남자가 보통 살기보다는 네. 여자가 삽니다. 남자 혼자 살기에는 사실 좀 좁긴 맞아요. 저도 가보면은 아이고 쉽지 않겠는데 이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제 세입자분들도 다 여자분들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층은 크게 상관이 없죠. 향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잠만 잘 거니까. 그치. 네, 뭐 남향이 좋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네. 북향이나 뭐 서향이나 이러더라도 뷰가 잘 나오는 곳. 뷰가 더 중요하네. 뭐 산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네. 뭐 다른 야경이 잘 보인다던가 네. 아니면 내 앞에 다른 건물이 가로막지 않고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을 더 따지게 되죠. 그러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어렵죠. 왜냐면 도심에 있으니까. 완전 상업 용지니까 네. 1000% 되는 네.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뻥뷰만 사요. 왜냐면 원룸 오피스텔은 다 그 생각하잖아요. 너 나중에 못 털면 어떡하냐. 못 팔면 어떡하냐.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한 게 이제 그런 뷰라던가 만약에 그 해당 내가 사려는 오피스텔에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업무용으로 나올 업무로 나올 수 있죠. 네. 업무용으로 나오면 종부세에 합산이 안 되죠. 네. 요런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팔기도 쉬워요. 왜? 매수자들도 네. 이런 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다주택자들끼리의 싸움이에요.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종부세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저만 해도 세율이 3%가 넘어갔으니까 세율이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 뭐 시가 표준액이나 뭐 공시지가 뭐 1억 5천짜리라고 하면 3%면 뭐 한 4,500이잖아요. 1년에. 네네. 2년이면 한 그것도 1,000만 원이 넘고 그러면 내가 수익률상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를 했을 때 사실은 의문점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가용 재산세가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매수자가 이걸 사면 얘도 똑같이 상가용으로 진행되거든요. 네네. 자기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네. 재산세 변동신고서 통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가 종부세 안 내고 뭐 팔면 되는 거죠. 그 이번에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 좀 조정해주면은 그거 네. 보도자료 나왔더라고요. 그거 그렇죠. 좀 있으면 내일인가 발표한다고 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오피스텔도 상당히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겠네요. 종부세 낮아지니까. 근데 저는 종부세가 안 나오는 것들로 다 세팅을 해놨어요. 업무용으로. 네. 업무용으로. 네. 네. 저도 이번에 네. 전 법인으로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아 그래요? 큰 거. 네. 그게 원래 그 주거용으로 해놨었어요. 저는 이제 네네네. 유튜버니까 얼굴이 알려져 있고 이러니까 이 새끼 뭐 전입 받고 네.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좋게 사업자분을 모셔가지고 사업자 해서 업무용을 바꿨습니다. 이걸 다시 상가용으로 바꾸려면 지금 하셨던 것처럼 네. 사업자 세입자 드린 다음에 세금 계산서 몇 달 끊고 네, 맞아요.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 상가다 그러니까 네. 나 종부세에서 빼달라라고 네. 얘기한 다음에 구청 직원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돈만 사진도 네. 찍어서 막 주고 맞아요. 네. 사진도 한 두 장인가 필요해요. 네, 맞아. 그래서 돈만 있으시면 차라리 만약에 원룸 오피스텔 2억이면 네. 돈 한번 쫙 넣고 맞아. 그 다음에 이거를 재산세 변동을 약간 돌린 다음에 다시 이제 전세입자로 넣고 주거를 해도 종부세는 안 나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네. 보통 소액 투자자가 그 2억이 없어요.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없구나. 없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사실 돈만 있으면 이걸 다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보통 2억이 현금 있는 사람이 또 여기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네. 애초에 업무용으로 네. 애초에 업무용인 거를 사야 되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한테 물어보고 네. 이게 근데 공인중개사도 모르고 매도자도 모르고 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만 알고 있는 거라서 네. 그 뭐랄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있잖아요. 아파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네네. 왜냐면 어차피 너도 나도 다 아니까 여기 뭐 좋은 거 생기는지 여기 뭐 생기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오피스텔은 제가 거래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세무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나만 알고 있어요. 야,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이게 오피스텔이 뜨게 된 게 네. 그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이제 좀 뜨게 됐다 그쵸.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주택자 중과나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만약에 네. 지금 12%인데 네. 그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이 취득세 완화가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누진세 완화가 부분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진 모르겠지만 영향은 가죠. 오피스텔 매매하기 좀 어려운 때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네. 사실 이 테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세법이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2020년 8월 13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다주택자 집 사지 말라라. 네. 어차피 니네 뭐 집 사고 법인은 12% 바로 매겨버리고 네. 다주택자는 3주택 조정지역부터 12% 매겼으니까 네.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원래 1%의 주택을 사고 파던 게 오피스텔은 4.6%였는데 네. 비싸 보였잖아요. 네. 근데 내가 12%에 뭘 살려 보니까 4.6은 이거 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싸 보이는 거야. 이게 해자가 네. 됐어. 저도 작년에 네. 이 오피스텔 취득세만 한 1억 냈어요. 아. 왜냐면 그렇게 내도 뭐 나쁘지 않아요. 네, 낼만 해요. 네. 사실은. 뭐 수익률 생각했으면. 근데 만약에 취득세가 완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되면 쉽지 않다. 다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런 거는 뭐 알고는 있고 해야 되지만 네. 이거는 사실상 대응의 문제이지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한다라 그래서 네. 지금 뭘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왜냐면 지방세법의 시행령을 바꿔서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네. 아예 법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24년인가요? 국회의원 네. 선거가 있죠. 네네.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그 후에나 어떻게 보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하. 저는 네.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2년 후를 예상을 해서 뭘 지금부터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때 가서 네. 흐름 봐서 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